시청자 여러분, 제60회 만스리 포럼 휴은혜 CEO에 참석했습니다. 조천 모임인데 늘 제가 와서 이제 촬영하고 영상을 또 올리지만은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히 존경하는 오명 전 부총리님이시죠. 오명 장관님의 특각이 있어서 부랴부랴 좀 일찍 서둘렀습니다. 어제 저녁 KBF 모임에 이어서 오늘 또 아침 조찬, 굉장히 강행군이지만 나름대로 보람이 있습니다. 오명 장관님하고는 저하고 상당한 인연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건설에 했을 때 그때 오 장관께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하셨죠. 저희 현장에도 오셨고 저기에 금탑산업훈장을 2번씩이나 그렇게 주시려고 했었지만은 저희 모자람 때문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늘 잊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콜엠버스터 코리아 알고 있을 때 어떤 행사에 오면은 저희 서정호 회장한테 정말 좋은 사람 데려갔다 이렇게 좀 얘기하실 정도. 그리고 또 어떤 모임이나 모든 어떤 강의에 있어서 저를 보시면 항상 강연 도중에 저희에 관한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 장관님의 리더십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번 경성을 가서겠습니다. 네, 장관님 오셨고 앉아요. 저도 이 모임의 좌상이자 그리고 또 스폰서인 휴은혜 세종탑 대표도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식사를 하고 환담을 나누고 그리고 바로 강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지껏 들었던 강연 중에 가장 감동적인 명강연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름이 뭐라고 적혀있나요? 오명. 네, 맞습니다. 그냥 오명이 아니라 공무원이 좋아하는 장관 1위 오명입니다. 네, 오늘 우리 오명 전 부총리이자 현 국가언론회의 상임의장님이 강연을 해주실 텐데 왜 더 특별하냐면 1회 포럼 때 연사로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60회의 의미가 있는 날인 만큼 또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연사 오명 의장님 소개는 권태일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히 따로 소개를 드릴 필요는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저희들 관련과 권태일 회장이 소개를 합니다. 행정대세국이 초대장 그리고 지난해 행정산학회 멋쟁이상을 수상한 오늘 60회 의미 있는 60회 조찬 포럼에 아주 특별한 연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분을 모시려고 몇 개월 전에 우리 이근 이사장님하고 찾아뵀는데요. 그날 아주 인상 깊었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미 좀 얘기를 해서 저 깜짝 놀랐던 게 행정 조찬 포럼에 이분이 일에 특강을 하셨던 분이 이제 분이고, 두 번째는 강사료 전액을 참석자 전원에게 무료로 책자를 선물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분을 소개하려면 밤을 새도 부족하지만 아주 줄여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 저와 인연이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죠. 지금도 국가원래의 의장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10년 동안 1위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이분은 지난 4개 정부에서 5분이나 장관직을 맡았고 부총리까지 역임한 분입니다. 이미 잘 아시죠? 오명 부총리는 특정 계파를 가리지 않고 대통령들이 모시려고 했던 정말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부총리 제의도 3번 만에 받아들였고 미시경제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 부총리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80년대는 전화 적체가 사회적인 큰 문제였는데 이분이 채집을 받고 나서부터는 신청하면 1년 이상 기다려야 전화를 당일에 설치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드는 데 주역을 만드셨고요. 인천국제공항을 세계 제1의 공항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전국 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고 한국형 고속열차 KTX를 만드는 데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번은 최초의 우주 이소연을 우주로 보냈고 인공위성 나로호를 발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아주대 총장, 건국대 총장, 카이스트 이사장, 한국 뉴욕주립대 설립자 겸 명예총장을 맡으면서 우리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93년 대전 엑스포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분이 정부 대표 겸 조직위원장으로
성공적인 엑스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KBO 총재로도 활동했고 동아일보 사장으로 5년 6개월간 언론 발전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웅진에너지 회장, 동부하이텍 회장으로 기업 경영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분의 리더십은 정부, 언론사, 기업 어디에서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조직에도 이분이 맡으면 신기하게도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조직으로 변했습니다. 각기 다른 분야지만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리더십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리더십이 이분을 이렇게 대성공으로 만들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분이 경험한 성공의 비결을 직접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의 작은 거인 오명 부총리를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서가 좀 길긴 했지만 워낙 이분의 이력이 한 줄도 빼낼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력들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오명 장관님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명입니다. 우리 조영탁 회장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여서 아주 반갑고 시작할 때 저하고 손욱 회장하고 같이 시작을 하자고 한번 내가 건국대학교 종장할 때 오셨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권대욱 회장 내가 빚진 게 좀 있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건설부 장관 때 중동을 쭉 돌았는데 요르단 사막 계곡을 절반을 파랗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건설회사가 가서 요르단 계곡의 절반을 파랗게 만든 게 아주 중동의 신화인데 보니까 저 양반이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내가 쭉 가서 살펴봤는데 정말 목숨 걸고 용감하게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갖다가 저 양반이 해가지고 하여튼 요르단에 가면은 장관이고 누구 찾아가도 뭐 필요 없고 저 양반이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건설부 장관 때 약속을 했어요. 최고 훈장을 내가 주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내가 훈장을 내가 못 줬어요. 저 양반은 훌륭했는데 그래서 다 주기로 했는데 회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준 거라. 나는 약속을 지켜가지고 마지막까지 다 뭐 1등 훈장 내가 몰렸어요. 다 결정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보총괄하는 부처에서 그 회사에 대한 검토를 한다고요. 노사 문제라든가 기타 무슨 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훈장을 보류시킨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올려가지고 1등부 훈장 다 만들어 놨는데 결국 받질 못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지금 빚진 게 돼가지고 갈 때마다 지금 내 얘기를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라고요. 정말 요르단 지역을 타락해 된 분입니다. 오늘도 빠뜨리지 않고 저렇게 말씀해 주니까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어느 대학 신문에 교수가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나는 학생들에게 결코 라떼를 먹이지 않겠다. 향기 나는 아메리카노만을 먹이겠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내용을 봤더니 이 젊은 사람들 모임에 가서 옛날 얘기할 것 같으면 라떼는 어떻고 할까 해서 민지가 폭망한다. 그래서 어디 가서 강연할 때 라떼 얘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자기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떼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메리카노의 향기를 알겠느냐. 그래서 오늘은 라떼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뭐 저보다는 젊지만은 라떼 그 일을 갖다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 가서는 자기 자랑을 많이 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자랑 잘못했다가 아주 떨어진다. 그래서 내 자랑 별로 안 하고 지냈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80대 중반 내일 모레 90인데 떨어지면 내가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랑도 많이 할 테니까 내 자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만큼 키우는데 다 참여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즐겁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41살에 갑자기 벼락출세를 해가지고 최신부 차관이 됐어요. 그리고 47에 이제 장관이 됐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산 나라를 만들겠느냐. 2000년대 가서는 우리가 잘 산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 2000년대는 우리나라 IT 강국을 만들어 보자고 해가지고 내가 30년 후에 코리아를 꿈꿔라는 책을 냈는데 이대로 잘 됐어요. 이대로 잘 됐고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이 책을 21세기 황희정승의 재현이다 해가지고 국부 칭찬을 해주고, 이제 그때 이제 젊은 사무관들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가지고 영광스러웠습니다만은, 그럼 30년 동안에 뭘 했느냐, 어떤 성취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나라 석학들의 모임인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책을 냈어요. 그래 이제 30년 동안 어떻게 성취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었던 리더십은 어떤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 영광스럽게 책을 하나 내줘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한 권씩 드렸습니다만은, 이 30년 동안의 얘기를 오늘 지금 50분 동안에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래서 우선 서론 들어가고 바로 영상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역사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잘 아시는 대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이 있었고 현재 AI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업혁명기에는 우리 선조들께서 적절한 대응을 못하셨기 때문에 그때도 지금처럼 당파싸움만 했다고요. 그리고 세부정책을 썼기 때문에 결국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일본의 나라까지 빼앗겼거든요. 1960년에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78불이었습니다. 동남아 일대 어느 나라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태국에 가서 골프 치고 왔는데 태국 골프장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쓰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젊었을 때는요, 태국은 잘 사는 나라고 우리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소총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태국 소총 공장을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 제철소를 견학을 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태국 가서 골프를 치는데 누가 한 사람이 버디를 하니까 캐디들한테 그래도 뭐 얼마씩 버디 값이라고 줬는데 얼마 주면 되느냐? 20바트 주라 이겁니다. 20바트 우리는 1,000원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뭐 다 골프장 아시겠습니다만은 1,000원짜리 캐디한테 줬다가 욕먹으려고 1,000원도 안 돼도 또 지금 저게 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고 지금하고 지금 완전히 바뀐 걸 이번에 가서도 또 한번 느끼고 왔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산 나라를 맨날 주역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겁니다. 또 우리 앉아 있는데 우리 테이블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의 정점에 온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부터 이제 떨어질 일만 남지 않았겠느냐. 그걸 극복하려고 오늘 이렇게 모인 거죠. 그렇죠? 오늘 좋은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뭐 지나간 얘기고. 그런데 산업혁명에는 우리가 늦었지만은, 그리고 일본은 무강한 나라가 됐지만은 산업사회가 계속됐다면 우리가 일본 따라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70년대 말에 새로운 정보화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할 때 여러 선각자들이 나서가지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조선일보에서 책을 냈어요. 산업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고 책을 냈는데, 그래도 조선일보에서 책을 내면서도 상당히 양심적으로 자기네 사장을 뒤에 놓고 나를 첫 번째 지금. 왜냐하면 내가 동아일보 사장을 했기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좋게 안 써죠. 경쟁신문이 돼서. 근데 그래도 여기는 나를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계 제일의 IT 강국이다. 맞는 얘기죠. 인터넷 스피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반도체 강국이다.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또 세계 제일의 행정전산망을 운영하고 있고 수출까지 하고 있다. 뒤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세계 제일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다. 세계 제일의 고속열차를 우리가 운행하고 있다. 정시성 면에서 세계에서 우리나라 열차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제일 가는 고속열차를 우리가 만들어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열차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떼제베를 우리가 처음 도입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시속 300km 달리는 열차입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 내가 타보니까 300km 달리는데 커피잔이 흔들리질 않아요. 그 감탄을 했는데 앉은 의자를 이렇게 돌리는 걸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떼제베는 6개의 열차를 동시에 운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IT 기술이 프랑스보다는 훨씬 앞섰거든요.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철도기술연구원을 만들면서 떼제베보다 더 좋은 열차를 만들려고 미션을 분명히 줬는데, 우리가 420km 달리는 의자도 마음대로 돌릴 수 있고, 뗐다 붙였다 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열차를 만들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열차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도기술연구원의 이름이 오명홀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건물에 개인 이름이 붙어 있는 건 그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해외 가게 되면 수없이 많은데 우리나라는요, 너무 인색해가지고 누구 이름 못 붙이게 해가지고 오명을 붙여놓은 걸 그 당시엔 제가 이제 야인입니다만은 청와대 뛰라고 하고 뭐 연락까지 왔었는데 한참 옥신각신을 했어요. 철도연구원의 직원들이 처벌받더라도 못 뛰겠다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붙어있는 유일한 이름이 그 철도기술연구원의 강당 오명홀입니다. 나중에 뒤에 잠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무주인 올려보내고 인공위성 올려보냈는데 이게 뭐 밖에 나가서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푸틴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이게 인공위성 올린 겁니다. 시간이 되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한 30여 년을 중국을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아주 특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과학기술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IT를 발전시킨 사람이야. 이제 뭐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명예주석을 맡아달라 하면서 뭐 명예교수를 해달라고 그래. 여러 군데 제가 아주 직함도 받고 대접을 받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우리 중국의 그늘 밑에서 살았다고요. 시진핑이 옛날에 미국 가가지고 한반도도 자기들 식민지였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았다고요.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고 충성경력을 한 게 우리 선조들이었다고요. 5,000년 역사에 중국을 가서 가르쳐 본 건 지금 처음이에요. 안 그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중국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우리보다 떨어진 분야가 아직까지 많습니다. 우리가 좀 많이 가르쳐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일본이야 뭐 우리가 일본 식민지였으니까 할 말 없죠. 할 말 없었는데 우리가 일본 따라갈 수 있으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작년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죠? 36,000불이죠. 일본 34,000불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추월한 것입니다. 이거 박수 한번 주세요. 내 기사 별로 좋게 안 쓰는 조선일보에서 또 무슨 기사가 났느냐. 작년에 난 기사인데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앞질렀느냐 아니면 일본이 왜 저렇게 발전을 못하느냐. 일본의 관리들이 합리적이지만은 모험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디지털화가 일본이 굉장히 늦고 있는데 한국에는 오명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80년대에 디지털리제이션을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앞서게 됐다 하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족들 데리고 나가사키에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놀라운 걸 봤습니다. 절반이 넘는 식당이 크레딧 카드를 안 받는 게 지금 일본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IT에 앞섰기 때문에 일본보다 이렇게 앞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일본보다 앞서려고 내 자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일본을 앞질렀거든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앞질른 겁니다. 이거 떨어지면 안 되겠죠?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만년 역사의 황금기를 만들었다. 근데 IT가 그 중요한 역할을 다 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IT는 IT 하나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의 기술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옛날엔 자동차 할 것 같으면 기계기술자들이 만들었는데 지금은 자동차는 IT 기술이지 기계기술이 아니죠. 항공기 우주개발까지 전부 다 IT입니다. 얘가 무주인 올려보내고 로켓 기술 갖다 받기 위해서 러시아에 가서 먼저 우주총장을 만나가지고 아주 신나게 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주총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위성 만드는 회사를 합작회사로 만들자. 제가 그랬어요. 우주기술은 너희가 최고인데 우리한테 왜 만들자고 그러냐. 했더니 아주 정확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IT 기술이 대단히 앞서있기 때문에 자기네 우주기술하고 한데 합치면은 미국이 못 따라오는 세계 최고가 된다 이거예요.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 지금 인정해 줍니다. 이 IT 때문에 BT도 되고 NT도 되고 ST도 모든 게 다 지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IT 때문에 먹고 사는 거 뭐 다 하는 얘기죠. IT가 없으면 우리나라 행정이 이만큼 잘 됐겠느냐, 기업이 이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겠느냐. 전국이 고른 발전하는데도 IT가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국민 교육 수준이 한꺼번에 올라갔다니. 옛날에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지금은 시골에 가서도 물어보세요. 도시 사람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전국이 똑같이 전 국민 수준이 한꺼번에 올라간 건 IT 덕분이라고요. 그래서 정부와는 선진국으로 비약하는 원동력이다.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조금 해나가는 것이 다 어떤 수단을 갖다가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어떤 우리가 국가를 만들려고 하느냐,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느냐. 제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아까 잠깐 소개 나왔습니다만, 81년도에 제주도 차관이 됐는데, 전화 한 대 값이 주택가방 비싸요. 전화 신청은 몇 년 있어야 나온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그 불편한 나라에 하나입니다. 근데 내가 선언했어요. 5년 내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빠른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아주 운 좋게 6년 만에 신청하면 그날로 나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80년대에 오명박 하셔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80년대에 세계 어느 나라도 못한 걸 갖다가 5년 만에 성취했기 때문에 아주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더 박수갈채를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그런 정책이 있었어요. 80년대 전화도 놓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2000년 정보화 사회가 됐을 때 과연 복지사회가 되겠느냐. 우리가 1년 동안 앉아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다들 결론이 정반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가진 사람에 의해가지고 독점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돈원 간의 격차가 훨씬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복지사회가 아니면 반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전화 놓기 급한데 이 2000년대에 과연 복지사회가 되겠느냐고 앉아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지사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전국의 통신요금을 하나로 통일하자고 80년대에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다들 놀았다고 그랬다고. 서울 시내 한 통화에 10원이고 제주도까지 500원인데 전국을 한 통화를 만들겠다? 1년 동안 된다 안 된다 싸움을 했는데 결국은 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편지 요금을 봐라. 서울 배달하는 거고 제주도까지 배달하는 건 뭔가 큰 차이가 있지만은 우표딱지 똑같은 거 하나만 붙이고 가지 않냐. 왜 전화는 못하냐? 왜 통신요금 못하냐? 그래도 그랬어. 전기요금을 봐라. 발전소에 가까이 있는지 보고 멀리 있는지 보고 송전은 뭔가 큰 차이가 있지만은 전국 하나로 하지 않았냐? 못할 거 뭐 있냐? 1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2000년 이전까지 전국의 통신요금을 갖다 완전히 하나로 만들고 전부 한 통을 걸 만듭시다.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80년대 우리가 선언을 했다고요. 다른 나라는 잘 안 믿었네.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시연을 했다고요. 두 번째는 미국 가도 그렇고 일본 가도 그렇고요. 대도시에는 대단히 고가 장비가 들어갔고 시골에는 아주 장비들이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는 차이가 어느 나라가도 굉장히 심한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국을 똑같은 장비를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예산다고 그러고 싸움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건 우리 철학이기 때문에 양보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전국에 똑같은 정보통신 장비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 그때 사람들이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정보사에 대비하냐. 특정 계층만 컴퓨터를 만지는 게 아니고 전 국민에게 컴퓨터 교육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정보문화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전국에서 무상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 200만 주부들이 컴퓨터를 안 만지려고 골치 아프니까. 그래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되게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많은데 애들이 밤늦도록 컴퓨터 공부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 포르노를 보든지 뭘 보든지 엄마가 알아야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되겠냐 말이지. 또 당신 남편이 밤새도록 컴퓨터 만지는 것 같은데 다른 여자하고 누구 봤는지도 모르고 그런 여자가 하면 되겠냐. 별 얘기를 다 했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주부 100만 교육을 세웠는데 처음엔 지지부진하더니 나중에 열이 올라가지고 주부 200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컸던 거는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문맹률 1% 미만이 유일한 나라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좋은 한글을 만들어주신 덕도 있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군대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래요. 옛날에 군대 가면 지금도 그렇겠죠. 부모님 전상서 꼭 펼쳤습니다. 군대에서는. 근데 부모님 전상서 못 쓴 애들이 막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 군대에서 다시 때려서라도 교육시켜가지고 부모님 전상서 다 썼으니까. 군대 갔다 오면은 다 유식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왔다고요. 문명은 없었는데 군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동아일보 사장 때 국방장관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렇게 문명 없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엔 컴명 없었는데 군대가 나서는 게 좋지 않겠냐. 국방장관이 그 좋은 말씀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통령한테 보고 하니까 대통령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거 적극적으로 하자. 동아일보에서 토기사로 내보내겠습니다. 전 군인 컴퓨터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군인은 제대할 때 정보검색사 2급 이상 자격을 갖도록 하겠다고 국방부 장관이 정식으로 선언해가지고요. 전 군인 교육시키고 군인 가족도 다 교육을 시키게 해가지고 컴명 없애는데 군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그런 특별한 정책에 의해가지고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데 성공을 했다. 이 포인트는 전 세계 통신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군일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뭐냐? 성공적인 정보화를 이루어서 IT 가국을 만들고 이렇게 잘 산 나라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가원로회의에서 뭘 하느냐? 이 국가원로회의는 33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33년 전에 33인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리더들이 다 모였어요. 김수환 추기경, 한경직 목사님, 또 조계종 총무원장, 조선일보의 방희정 회장, 동아일보의 김상만 회장, 민관식 국회의장, 총리, 대법원장, 또 부상시인 이순명 박사, 우리나라 최고의 리더 33명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국가원로회의인데, 제가 이제 8대 의장인데, 중간에 무슨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내가 의장이 되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게 IT 혁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벌써 우리가 늦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AI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IT를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IT에서 상당 수준 올라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하면은 세계 제일을 갈 수 있는데 벌써 선두주자에서 우리가 밀려났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준비를 못하고 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비서 보좌관이 전부 다 이제 AI가 역할을 할 거고 모든 참모들의 역할을 갖다가 AI가 할 텐데 그걸 예를 들면 중국 비서 데려다 쓰고 미국 비서 데려다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AI가 이제 다 중국을 위해 가지고 결론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우리가 중국 부하될 수밖에 없고 미국 신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만을 위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AI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남의 나라 걸 갖다가 쓴다고 해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거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국이 하고 있는 전체 분만에서 우리에게 적합한 쪽으로 훈련을 시키면 돼요.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에 들어가서 물어보기를 93년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이 누구냐? 한 번 집어서 김영삼. 틀렸어.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93년 대전 엑스포 조직위원장은 오명 박사다. 그 다음에 눌렀더니 이제 계속해서 오명 박사라고 나온다고. 이게 AI 훈련시켜야 돼요, 이거. 우리 거로 만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 볼 것 같으면 전부 다 남의 나라를 위한, 이건 간단한 거지만은 어떤 중요한 결론을 갖다가 우리가 좀 도움받고 할 때 남의 나라를 위한 결론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이게 AI 문제 대단히 심각하고 챗GPT가 나온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챗GPT 쓰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써요. 나도 이제 교회 가끔 나가면 기도하려면 이게 뭐라고 얘기할까 고민했는데 챗GPT에다가 탁 집어넣으니까 기도문 쫙 나오는데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 다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80대 중반으로 이제 자서하면 이제 90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까지 다니면서 내가 챗GPT 해가지고 기도문도 쓰고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건데 여러분들 이만큼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나보다는 나아져야 됩니다. 우리 AI의
AI 혁명에 여러분들이 모두 앞장선 사람이 되겠다. 약속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세요. 내가 IT 혁명을 해나갈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노인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각 대학에 맡기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혁명 진행될 때 지금 내 나이가 옛날에 걸림돌이 됐던 그 노인의 나이예요. 그래서 내가 몰로 회원들 다 모아놓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AI 혁명에 걸림돌이 있어도 되겠느냐. 적어도 우리가 걸림돌은 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래요. 지금 어저께도 보니까 정부에서 뭐 발표를 했던데, 뭐가 나오냐, 뭐 컴퓨터를 어떻게 도입을 하고, 무슨 뭐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그 수단에 대한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AI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하는 걸 갖다가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국가원로회의가 잡는 것은 30년 후에 유토피아 코리아를 그림을 그려보자. 왜 30년 후냐? 5년 후만 해도 쌈이 벌어서 못해요. 근데 30년 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쌈이 안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가장 이상적인 그림을 다 그려놓고 땡기는 건 그건 국민적인 합의만 있으면 간단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스웨덴이 옛날에 뭐 세계 각국을 갖다가 이렇게 침략하고 식민지 만들던 나라였는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건 다 끝났거든요. 남의 나라에 뭐 침략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때 이제 군대를 재정비를 해야겠는데 이제 장군들이 못하고 있고 뭐 정치가들이 있는데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소위중이를 5명을 골라가지고 사관학교 갓 졸업한 소위중이 5명을 골라가지고 그 5명한테 30년 후에 스웨덴의 군 구조를 연구하라고 하는 미션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30년 후가 되니까 뭐 장군들도 다 무슨 다른 게 있고 바른 방향으로만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드는 보고서는 어떤 거냐? 우리가 앞으로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는데 대양 해군이 왜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페트롤 보트를, 작은 보트들에다가 미사일 싣고 해안에서 저기 공격 들어오면 미사일로 공격하면 된다. 대양 해군 필요 없다. 누구든지 다 30년 후에 스웨덴 군의 구조는 그렇게 두고 산다고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이렇게 국민적인 합의를 얻었는데 국민적인 합의를 얻고 나니까 10년 만에 다 달성했다. 우리도 30년 후에 유토피아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거 지금 그림만 잘 그려놓으면 금방 땡겨서 할 수 있어요. 이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노인네들의 80%가 요양원에 가서 죽는다고. 그런데 선진복지국가는 90%가 자기 집에서 죽어요. 집에서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죽는다고요. 근데 통계를 보게 되면 요양원에 간 사람들의 80%가 반강제로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62%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 요양원 체제를 갖다 우리가 30년 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할 거냐? 30년 후에는 우리도 집에서 편안하게 자가치료를 받다가 가는 그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패밀리 닥터 제도가 먼저 정착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 전부 다 종합병원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미국만 가도 여러분들 뭐 경험하신 많겠지만 동네 의사한테 가가지고 동네 의사가 웬만한 건 해결해주고 안 되는 걸 그 의사가 어디로 가라고 하면 큰 병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패밀리 닥터가 많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아픈 건 다 그냥 그 사람한테로 가면은 그 패밀리 닥터가 보고 너희 할아버지 이런 병이 있었고 너희 아버지 이런 병이 있었고 너는 이런 병이다 말이야. 이렇게 가족 내역을 다 알고 뭐 어디로 가라 아니면 뭐 이렇게 해라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기억에 있는데 우리 집에 의사가 간호사들이고 망진가방 들고 집에 왔었어요. 그 의사가 환자 집 찾아가는 게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AI 도움을 받을 것 같으면 의사가 굉장히 많은 환자들 돌볼 수 있기 때문에 AI 도움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30년 후에 이렇게 바꿔보자고 얘기하면은 아마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먼저 30년 후에 패밀리 닥터 중심에서 이렇게 바꾸자 하고 나면은 그럼 의과대학은 어떻게 바꿔나가면 되겠느냐. 패밀리 닥터 하려면 숫자가 좀 더 많아져야 되니까 의사 정원 좀 늘리자.
전공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6년 동안 교육받은 의사가 패밀리 닥터 하면 되는 거라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정의들은 되게 그죠. 전공의가 아니에요. 6년 교육받은 그 의사들이 패밀리 닥터가 되는 거라고요. 더 이상의 교육이 패밀리 닥터한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의 정원을 어떻게 늘리겠느냐, 어떻게 줄이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의사가 약품 개발을 해야 되고 의사가 의료기기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의과대학에 의공학과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다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30년 후에는 이렇게 필요하니까 의과대학이 이렇게 바꾸자, 연도별로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해나갈 것 같으면 지금 같은 큰 싸움은 안 생기지 않겠느냐. 제가 80년도 초에 2000년도까지의 정보통신 서비스 플랜을 다 만들었어요. 연도별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부처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될 것 같으면 우리 딱 준비하고 있다가 내놓고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상공부라든가 뭐 개경부 같은 데서 정보할 일이 있지 최신부가 편지 날르는 최신부가 정보화 사회를 리드한 나라가 없거든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모든 그 IT 정책을 최신부가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데 이거는 80년도 초에 2000년대까지 보면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연도별로 쭉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게 IT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국가원로회의에서 우리가 뭐 기술적인 세부 사항은 모르겠지만은 뭐 데이터 센터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전문가들이 할 문제고 우리가 할 거는 앞으로 우리 의료 체제는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80%가 지금 요양원에 가는 것을 80%가 집에서 죽는 그런 체제로 한번 바꿔보자. 이것은 우리 국가 원로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 따른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공과대학에 가게 되면요. 내가 60년 전에 공과대학에서 배운 거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20년, 30년 후에는 지금 직업에 거의 대부분이 없어진다는 건데 지금 대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20년, 30년 후에 걔네들이 뭘 할 거예요? 그리고 전자과 기계과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요. 그 칸막이라고 하는 것이요. 학교에서는 내가 하니까 전자공학까지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자공학만 교육을 시켜요. 바깥에 나가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AI 쪽에 다 모인 사람들 보게 되면요.土木과 출신도 있고, 기계과 출신도 있고, 전자과 출신도 있고, 대학에 뭐하고 관계없이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칸막이 쳐놓은 거 말이 안 돼요. 문과대학, 이과대학 칸막이 쳐놓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왜 대학 입시를 와가지고 서울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서울대학에서만 공부해야 되고 연세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 왜 연세대학에서만 공부해야 됩니까? 내 돈 주고 내가 공부하는데 서울대학에 어떤 과목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내가 공부하면 되고 연세대학에 좋은 과목 공부하면 되고 하버드 대학에 좋은 과목 내가 공부하면 돼요. 지금은 뭐 능력이 없지만 그 AI가 너 전 세계에 이렇게 훌륭한 교육이 있으니까 이거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국어라고 입학시험 봐가지고 가면은 다른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그 학교에서 결정해 주는 것만 가지고 따라간다?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현대백화점 들어가게 되면 넌 딴 데로 못 가. 여기서만 물건 사. 신세계 들어가게 되면 너는 여기서만 물건 사. 재래식 시장을 가서 너는 여기서 물건 사. 이건 마찬가지 얘기라고요. 내 돈 내고 내가 물건 사는데 아무 데나 가서 사면 되는 거거든요. 가장 경쟁력 있는 걸. 내 돈 내고 내가 공부하는데 이 대학 것도 배우고 저 대학 것도 배우고 다 공부하면 되는 것이 그래서 대학에 문턱을 다 없애버리고 대학에 칸막이를 다 없애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한테 맞는 걸 프로그램 짜가지고 공부하는 세대를 빨리 바꿔야 된다 이게요.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4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학사비라고 가지고 의미가 있어요?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120세로 봅니다. 그리고 2050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150세로 본다고. 이게 과학자들의 정설이거든요. 그러면 150세 사는 동안에 100년 동안에 10년에 한 번씩 짭을 바꾼다고 해서 10번 바꾸는데 바꿀 때마다 거기에 적합한 교육을 그때 받아야죠. 4년이라고 기간을 갖다가 낭비하고 아무 짝에 쓸데없는 거. 제가 여기서 그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전자공학과에서 배운 것 중에서 몇 년 후에 미국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 안 가르치는 과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교수들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 주장은 4년제 대학을 없애자. 평생교육 기간을 만들어 놓고 좋은 과목들을 오파라 이겁니다. 그럼 어느 한 대학만 들어갈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과목을 각 대학에서 골라가지고 내 돈 내고 내가 공부하는 그런 체제로 바꾸자.
30년 후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요. 지금 바꾸자고 할 것 같으면 방송 나겠지만은 30년 후에 이렇게 바꾸자고 하는 데 대해서 뭐 별 그게 반대가 안 나오지 않겠냐. 그러니까 교육하는 방법부터 근본적으로 바꾸자고 하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대학 입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대학 입시가 없어질 것 같으면 지금 나머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 결혼 잘 안 하는 문제라든가 무슨 뭐 애 안 낳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과외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대학 입시 때문에 다 걸려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얼마나 좋으냐. 적어도 우리 국가원로회에서 30년 후에는 대학 입시가 없어진다. 모든 국민들이 박수 짝짝 치면 그 다음에 이것을 20년으로 땡기자, 10년으로 땡기자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바꾸자고 하면 되거든요. 큰 방향이 없이 뭘 하자고 해가지고는 싸움만 일어난다고요. 이번에 저 국가대학 정원 문제도 간단한 문제 좀 해결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원로회가 수단에 관한 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정부가 다 하지만은 목표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유토피아를 만들 거냐 하는 그림은 경험 많은 원로들이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우리가 이제 크게 심포지움을 시작을 할 텐데, 우리 조영탁 회장, 주된 멤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좀 최고 사람들 모셔가지고 한 분기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네, 30년 동안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서민주택보다 비쌌고 설치하려면 1년 이상의 투자료가 요거 있습니다. 볼 걸 수가 없나?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전화를 신청하면 당일 설치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ID 가국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이 잘 안 보일 텐데. 언제나 30년 후를 꿈꾸며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역, 살아있는 전설 오명. 41세로 최신부 차관에 부임하여 정보통신조직의 개편과 광케이블 설치 등의 과감한 정책을 실시하고 전전자 교환기 개발과 같은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신청 당일 전화를 가설해주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서비스를 실현했다. 미국, 일본에 이어 4메가 디램 반도체 개발, 세계 제1의 행정 전선망을 구축하여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 88 서울올림픽 때는 새로운 전산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완벽하게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대전 엑스포는 개발도상 국가가 처음으로 도전했던 엑스포였다. 오명 위원장은 4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국제 공인에서부터 국가 및 기업 유치, 전시장 조성, 사회간접자원 시설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가장 성공한 엑스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대전 엑스포는 3조 원 이상의 생산 증가 효과, 20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 효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기여했으며, 국민들에게는 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업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의욕을 심어주었다. 이에 대전시는 오명 위원장을 제1호 대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였고, 유성우주민들은 오명 손가락을 거린 듯 쓰며 국제 박람회 기구는 골드메달을 수여했다. 구단주 총회에서 뽑은 최초의 KBO 총재로서 오명 총재는 부임 즉시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중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오명 장관은 미래의 우리 국토의 비전을 제시하며 산적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했다. 동부가 허브공항으로 자리 잡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 실시,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했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만들어 한국형 고속철도 개발에 성공했다. 이러한 업적을 빌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신축 강당을 오명홀로 명명하게 됐다.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오명 사장은 인터넷 신문사인 마이다스 동아 설립, 동아미디어센터 준공, 국내 최초 신문박물관 개관, 정보화 등을 이끌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초인류 매체로 거듭나기 위한 동아일보의 변화를 이끌었다. 오명 총장은 취임 이후 특유의 부드럽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교수와 학생 스스로 만든 아주 비전을 선포하여 구성원들의 제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삼았으며 구성원들에게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2000년대 초반은 국가 시스템을 혁신하여 한국이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찾아야 했던 전환의 시기였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주도형 경제부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 시기에 오명 장관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과학기술부 수장으로 다시 입각했다.
러시아와 우주항공협정 체결, 우주개발 원년 선포 및 우주개발 진흥법을 제정하여 우주항공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영 씨를 탄생시켰다. 3초, 2초, 1초, 발사 되었습니다. 핵물질 실험과 관련된 의혹 해결에 기여했고 꿈의 에너지 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오명 총장은 다양한 분야 경험을 기반으로 건국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을 석학교수로 초빙해 글로벌 랩을 운영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했으며 밀러 MOT 스쿨을 개설하는 등 건국대가 지성의 전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오명 카이스트 이사장은 정부와 대학을 두루 거친 경험을 살려 바람직한 이사회와 총장 관계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한국 경제 발전의 동력을 궁금해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오명 회장은 IT가 그 원동력이었음을 알리며 IT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 루안다의 카가메 대통령, 파라과이 루고 대통령 등을 만나 IT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해주었다. 이에 파라과이 정부는 꼬멘다도르 훈장을 수여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 역시 IT 마스터 플랜 수립을 제안했으며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또한 세계 화인들과의 유대를 통해 한중 간 관계 증진과 동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At Stony Brook University, we take great pride in the accomplishments of our alumni. They are the true reflection of the work we're doing here every day. And we recognize alumni that influence change with big ideas that transform our lives and impact the world we live in today. Distinguished alum for whom this reception today will be made, Dr. Young O. SUNY Korea is the first American university to have a campus on Korean soil.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너그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뉴욕 주립대학이고 스토니 대학에 명예전당이 처음 생길 때 그 사람들이 내가 외국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한국 같으면은 우리나라 사람 먼저 올리지 외국 사람을 먼저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때 두 사람을 놓고 대학에서 많이 봤다. 스탠포드 대학 총장을 16년을 해서 스탠포드 대학을 아주 세계적인 학교로 만든 닥터 헤네시라고 미국서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인데 닥터 헤네시하고 한국의 닥터 호구 둘을 놓고 누굴 먼저 올릴 거냐 같이 올리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나도 연락이 왔길래 내가 같이 올리는 거 싫다. 또 한 사람 올려라. 닥터 헤네시 먼저 올려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닥터 헤네시하고 나하고 둘이 올라갈 것 같은 미국 내에서 행사인데 나는 존재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따로 하자고 얘기한 건데 마지막 결정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한국 부총리를 올렸더라고요. 한국 부총리가 스탠포드 대학 총장보다는 더 격이 있고 한 일도 많으니까 이게 미국 사람의 너그러움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하튼 간에 미국 대학 명예전당에 일본에 올라갔다 하는 그런 명광을 받은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국가를 어떻게 확 바꿨느냐 하는 것을 순서대로 쭉 준비를 해놨는데 한 5분 정도 여기가 더 있는 건가? 10분 정도. 10분? 아니, 왜냐면 나중에 가서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리더십이 뭐였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해야 되니까. 예, 우선 국가혁신을 어떻게 했느냐.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80년도 초에 전화 한 대 금값이었습니다. 근데 여하튼 용감하게 41살 차가지고 5년 내에 해결하겠다고 선언을 해서 6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예 조직을 확 바꿔버린 겁니다.
그때는 최신부가 직접 전화 사업까지 다 했는데 분리해서 최신부는 정책만 다루고 지금의 KT를 만들고 데이컴을 만들고 41살 차관이 몇 년 동안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기통신공사를 만들고 데이컴을 만들고 지금의 애터리가 세계 국제연구소인데 용감하게 애터리도 만들었고 2000년대에 정보화 정책을 만들 정보정책연구원 키스도 만들었고 한국전산통신기술주식회사, 진흥주식회사, 이동통신주식회사 지금의 SKT입니다. 이것도 내가 만든 회사거든. 정보문화센터를 만들고 해가지고 하여튼 짧은 시간 안에 조직을 완전히 바꿨는데 모든 조직이 다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80년도는 우리가 너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만 했어요. 기술 주고 돈 주고 사와야지 우리가 개발해서 뭘 만들어가지고 돈 번다는 거 생각을 못 할 때거든요. 과학기술부에 15%가 없을 때입니다. 그때 전자 제품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전전자교환기라고 하는 겁니다. 선진국 몇 개밖에 개발 못하는 걸 그 당시에 후진국인 대한민국이 이게 만들자고 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비난받아요. 삼성전자, LG전자 엔지니어들이 세상 모르는 뭐 젊은 차관이 와가지고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별소리를 다 했는데 1000억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5조 원을 벌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역사를 바꿔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R&D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다가 이 TDX 전전자교환기 개발 사업에서 1000억을 집어넣으면서부터 몇백억, 1000억대의 연구개발이 한꺼번에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확 바뀌고 주로 이 IT 분야에서 일어나면서 나머지 분야가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TDX라고 하는 것은 최신부 통신 역사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사에도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그럼 너는 백장 좋게 1000억을 넣냐. 일단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다가 너 장관인데 장관님을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장관님 안심하시는데 설득을 했고 대통령도 내 설득을 해서 절대로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설득을 해가지고 밀어붙였는데 결과적으로 5조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IT 기술 갖다가 선진국 수준을 하루아침에 올리고 오늘날 과학기술이 선진국이 되는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TV에서 이걸 보도할 때도 IT 코리아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TDX 혈서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냐? 1000억짜리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이게 연구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 이제 TDX 사업단을 갖다가 만들면서 모든 사람이 각서를 썼어요. 전부들이 각서를 쓰고 시작을 한 게 이게 TDX입니다. 그래서 그 각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르기를 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TDX 혈서라고 하는 얘기가 그 역사에 쭉 나옵니다. 지금도 이 TDX 성공담이라고 하는 것은 후진국 관리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후진국에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체 개발할 거냐, 기술 도입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체 개발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로 대한민국의 TDX는 후진국 관리들도 지금 많이 인용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아니 10억 연구비도 없는데 넌 어떻게 1000억을 만들어냈냐. 요게 이제 꼽으라고요. 이제 내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싹 개정하면서 한 줄 집어넣었어요. 전기통신사업자는 매출의 일정액 이상을 연구개발에 써야 된다. 근데 이 정부끼리도 서로 견제하기 때문에요. 남부차가 이렇게 나갈 것 같으면 뒤에서 브레이크 걸고 하는데 요거는 아무도 반대가 없었어요. 국회까지 통과돼가지고 3%. 그러니까 지금 KT의 3%, 데이컴의 3%를 뗀 겁니다. 이게 갑자기 1000억씩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뒤에도 쭉 나오지만은 이거 1000억을 집어넣어가지고 5조 원 버는 이게 장사를 해도 이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 쓰는 데 대해서 큰 저항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구개발비 만들어낸 것은 신의 한 수다. 이거 오명장관 아니면 이거 못 만들었는지. 이걸 성공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반도체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1메가딜에 올라가서는 반도체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시장 나빠지니까 그땐 삼성이 이제 조그만 회사이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왜 정부가 한 100억만 지원해 줄 수 없냐. 내 주머니 속에 1000억씩 들어있는 거 알거든. 어떻게 삼성만 지원해 주는 거냐 안 된다.
TDX 방식으로 해라. TDX는요, 4개 회사의 엔지니어들 전부 불러다가 한꺼번에 연구원들로 공동 개발하고 그것을 사주는 전기통신공사의 책임자들이 들어와가지고 한꺼번에 개발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없는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소에서 연구할 것 같으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생산하는 회사가 그 기술을 가져갈 거냐 안 가져갈 거냐 한 2, 3년 걸린다고요. 거기서 생산하더라도 사는 회사가 또 검토하는데 최소한 5, 6년 걸리는데 이걸 이제 오명 차관이 강제로 삼성, LG도 사람 보내라. KT도 사람 보내라 해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 방 옆에다 놓고 동료해가지고 결정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였기 때문에 성공 가능한 것이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그렇게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독특한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게 TDX 모델이거든요. 그래, 삼성에서 100억 한 회사는 안 된다. TDX 방식으로 해라. 그래서 삼성, LG, 현대, NG도 전부 차출해가지고 전기통신연구소에 4메가 디램 반도체 개발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육사 나온 20개 김정덕 박사가 장을 했어요. 그 아주 리더십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 싸우는 거 다 장악을 해가지고 연구비를 400억을 줬어요. 그리고 회사에다가 장비비 특별융자 600억을 해주고 이것도 1000억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4메가 디램을 완성해가지고 삼성, LG, 현대 나눠줬기 때문에 그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오늘날 삼성전자가 큰 거라고요. 근데 이 재밌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을 한 거예요. 미국, 일본에 이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 번째 했는데 이게 전두환 대통령 욕도 많이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배포도 크고 그 리더십이 있고 해가지고 이름 쓰고 팍팍 밀어줄 때 4메가 디램이 성공이 됐다. 언제 성공이 됐느냐? 전두환 대통령 물러난 게 88년 2월달인가? 그때 이제 첫 번째 모델이 탁 나왔어요.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고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기분 좋게 왔거든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그때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 자랑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한 통 낼 테니까 그 연구원들 다 청와대로 불러라. 그래가지고 연구원들 한 30명 부르고 삼성, LG, 그 다음에 현대 회장도 다 부르고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파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어려우니까 함부로 옆에 못 가는데 연구원들은 대통령 어렵고 그런 거 없으니까 저보다 기분 좋으니까 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한테 이제 술을 권한 거야.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기분 좋고 하니까 술 권하면 조금 지나게 전두환 대통령이 완전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탁 차를 들고 일어나더니 하는 얘기가 4메가 디램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성공했지만은 요단 64메가 디램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해라. 그럼 내가 그때 또 한번 크게 한턱을 내봐. 그래서 얘기가 그때는 내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돈이 없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내가 머리카락 팔아서라도 한턱 내봐. 옛날 사람들 다 머리카락 팔았잖아요. 그게 다 와 웃으니까 얘가 내가 머리카락이 없다고 웃는 모인데 머리카락 몇 개 안 남아서 비싸게 팔리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분 좋게. 그러니 그 다음날 이제 대통령께서 부르시더니 그때 노태우 후보가 결정됐을 때거든요. 노태우 당선자한테 가서 64메가 디램은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하라고 메시지를 줘라. 근데 내가 이제 노태우 당선자한테 가가지고 반도체 설명을 하고 64메가 디램 이게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됩니다. 알았어. 그걸 넘어갔는데 난 육공화국 가서는 우리 그만두고 나갈 줄 알았는데 또 내가 또 장관 발령이 났더라고요. 그때 부총리가 나홍배 부총리인데 그 지나가던데 나홍배 부총리가 그 적극적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최신부 차원이 아니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가지고 반도체를 갖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64메가 디램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개발한 거예요. 정부가 만들어가지고 다 갈라준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있다.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하고 나니까, 오케이.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우리가 핸드폰 못 만들 때거든요. 핸드폰 못 만들 때인데, 삼성 LG가, 그때 이제 선진국 때 TDMA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핸드폰을 만들 때인데 TDMA를 갖다 개발해가지고 핸드폰을 해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선진국 다 먹는 시장에
뒤늦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수로 들어가겠냐.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CDMA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그 CDMA는 아버지 못 만들 때거든요. CDMA 만들어야 돼. 그걸 어떻게 만듭니까? 만들어주게. 그래서 CDMA 핸드폰도 전부가 만들어가지고 갈라줘가지고 그 CDMA 핸드폰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삼성에게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세계 시장 장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대 그때 한참 나갈 때는요, 삼성에게 다 조그만 회사였고 정부에서 그런 거 팍팍 만들어가지고 밀어줬다고요. 근데 요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밀어주는 것보다 어디 발목 잡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걱정이에요. 이거 적극적으로 기업 우선 키워놓으면은 그거 다 우리나라 거거든. 네. 여하튼 간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통신, 그 다음에 IT 산업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아주 이 광 케이블도 전화를 통화할 때는 구리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유리로 연결시키고 빛으로 연결시킬 것 같으면 1000배 이상 성능이 좋아진다. 학교에서 다 그렇게 여경 실험실에 다 그렇게 했는데 과연 그 유리로 만든 손을 갖다가 쓸 거냐 안 쓸 거냐 굉장히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 가져오라고 그래 만져보니까 부러져요 이게 유리니까. 그래가지고 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거기다 뭐 피복하고 어떠고 해가지고 해서 가져오고 뭐 실험실에서도 연구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뭐 쓸만하더라고요. 그래 40대 장관이니까 지금 같으면 내가 못할지 몰라요. 40대 장관이니까 이게 세계에서 첫 번째로 광케이블로 깔아 해가지고 전국을 갖다 다 광케이블로 아파트 앞에까지 싹 깔아버렸어요. 미국, 일본은 구리선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미국, 일본 선진국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기반 깔 바에야 구리선 깔지 말고 광케이블로 싹 깔아라. 그래서 광케이블로 싹 깔고 나니까 통신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날로 돼버린 거예요. 인터넷 스피드고 뭐고 하여튼 뭐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빨라져 버린 거예요. 40대 장관이 그런 역할을 했다. 뒤에 이제 어떤 얘기들이 쭉 나오냐 같으면 동물복제 하지 않습니까? 동물복제, 사람복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물끼리 이제 다른 동물끼리 이제 결합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동물 만들어내는데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은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소련 놈들이 이걸 했다고요. 처음엔 소련 놈들이 아니라고 거짓말 했는데 나중에 백성이 다 나왔는데 만약에 침팬지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섞어둔 어떤 동물이 하나 나왔을 것 같으면요. 흑인 문제도 시끄러운데 아마 전 세계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가 뒤에 많이 있는데 일단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리더십으로. 대전엑스가 어떻게 성공시켰느냐, 어떻게 했느냐, 뭐 할 게 대단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성공을 시켰느냐. 리더는 우선 덕이 있어야 돼. 근데 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 좋다는 게 아니고 이게 보십시오. 덕이라고 하는 것이 고들직자의 마음심이라고요. 그냥 뭐 사람 좋은 게 덕이 아니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기업체 사장도 우선 자기가 올바른 사람이 되고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되게 그 자기 비서, 자기 수행 비서는 너무 허물없으니까 나쁜 일도 다 같이 데리고 한다고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수행 비서한테 존경을 받아야 돼요. 수행 비서가 내 24시간을 다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건 뭐 내 식구니까 적당히 하고 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요.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중견기업체 중소기업체 사장들은 운전기사 조심해야 돼요. 운전기사 때문에 나중에 당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굉장히 많다고요. 왜냐면 차 타고 가면서 중요한 얘기 뒤에서 뭐 주고받고 뭐 누구한테 얼마 뇌물 준 것까지 뒤에서 다 얘기해도 운전기사가 다 듣고 있다고요. 뭐 별 문제 없지만 그 운전기사가 한번 마음 돌아서는 날에는 그냥 감옥서 가는 겁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여비서들도 마찬가지 비밀을 주세요. 비밀을 자기 혼자 가져야 돼. 자기 수행비서나 여비서들이 다 알면 안 된다고. 누구한테 뭐 돈 갖다 줄 때 뭐 그런 양반들 많아요. 저 여비서 시켜가지고 군부에 얼마 가져가라고 내가 여비서가 누가 만나러 갔는데 나갈 때마다 등호수에 누가 가져가면 어떤 여비서고 거기다 적어놓는 여비서도 있다고. 남한테 뭐 그냥 주는 것도 안 되지만 두고 싶으면 그건 자기가 따로 가지고 있다가 적어서 소리 소문 높이 해야지. 중소기업 하다가 그것 때문에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좋아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망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걸 정말 마음으로 좋아해야 사람들이 따른다고요. 내가 정말 최고의 스승을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만났는데 김재익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50 첫 번째의 경제수석이 우리나라 지금의 경제 토대를 다 만들어 놓은 사람이 김재익 박사. 이분이 이제 나한테 들어와서 과학기술을 갖다가 좀 당신이 좀 맡아라 그래가지고 따라갔는데 이분한테서 정말 배운 게 많은데 모든 면에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공직자는 주식 투자, 땅 투자 하지 마라. 근데 그때는 가볍게 생각했는데 내가 장관이 돼서 나가서 보니까 내가 관련되는 기업체들의 경쟁력이 어느 기업체에 먼저 허가를 주느냐 아니면 어느 기업체에 좀 손해를 보게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업 올리고 내리는 걸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한테 있는데 이 장관이 주식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돈 벌죠. 요새 뭐 어느 뭐 주식에 무슨 뭐 정보를 사전에 알아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그러지 말씀드렸는데 나는 주식값을 올리고 내리는 사람인데 내가 주식 투자하는 건 그거는 범죄라고요. 건설부 장관이 됐는데 지금 그래 뭐 어디 뭐 땅값 올라가는 기사 알고 투자했다는데 나는 거기 도로 내주면 거기 땅값이 올라가는데 내가 땅 사가지고 부자 되려고 할 거면 뭐 얼마든지 부자 돼. 이분한테 철저하게 그런 건 안 하는 걸 갖다 배우면서 공직 생활한 것이 큰 도움이 됐고 내가 6년 2개월 안진자에서 차관하면서 5분 장관을 모셨는데 이 5분 장관이 저마다 하여튼 뛰어난 분들이 돼서 이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다가 수없이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이게 내가 장관을 하는데 그게 도움되지 않았겠냐. 그리고 내가 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든지 간에 그 조직의 문화와 전통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됩니다. 장관이 밖에서 들어갈 것 같으면 대부분 그래요. 야, 그동안 한 건 뭐 잘못됐단 말이야. 전임자가 뭐 잘못한 거. 뭐 그만두고 이거 해라고 얘기하는데 되게 이제 뭐 교수 하던 전문가 장관이 들어가면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건 특정한 한 분야고 앉아있는 국장은요, 그것만 30년 한 사람이라고요. 나 지시할 것 같으면 저거 몇 년 전에 저거 하려고 그러다가 어디 가서 깨지고 어디 가서 지금 안 된 건데 또 공무원들이 또 장관 지시하면 또 그냥 한줄 가만히 앉아 있다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 1년 반 지나면 저 장관 나갈 테니까 괜히 뭐 국회 가서 괜히 얻어맞고 있다가 막 끝나는 거다. 안 되는 거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게 공무원들 거기다 대고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얘기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오명 장관은 뭘 하느냐? 분해가지고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 국장들이 와서 그동안 뭐 금태기도 이럴 다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에요. 이거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성과는 어떻게 나올 수 있고 여기에 걸림돌이 지금 위에 있는데 이 문제만 장관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국장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람들 가진 아이디어가 수없이 많다고요. 그 잘해보고 아이디어도 놓고 등쳐주고 열심히 해주고 그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으면은 6개월이면 성과가 나온다고요. 그럼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해주고 표창장 주고 훈장 주고 그 저마다 다 뭐 한 가지씩 하려고 아이디어를 가져와가지고 열심히 보고하고 열심히 뛰기 때문에 오명 장관 부임하면 6개월은 뭐 팡팡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치 아팠던 문제도 오명 장관 들어가니까 뭐 해결이 된다고요. 대통령이 5분 대통령이 누가 좋겠냐고 여론조사 다 하거든요. 그럼 오명 장관 일동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오명 장관이 데려오려고. 한번 또 어느 대통령은 교육부 정리하라. 그 대통령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아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들어가서 괜히 대통령과 싸움 만들고 그만두고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또 교육부 장관 하라고 해요. 안 한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도 내가 5번 장관하고 부총리 한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좌익 우익 가리지 않고 대통령은 뭔가 성과를 내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장관을 부총리 한 거예요. 조직의 문화와 전통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사실이니까 이거는 전체의 흐름을 보고 맥만 딱 잡으면 되고 나머지 다 맡겨버려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미국의 박사과정을 공부하러 갔는데 뭐 그때 사관에 저기 있을 때가 3년 만에 박사학위 받고 오라 이거예요. 주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4, 5년 돼야 박사 자격시험을 보는데 1년 반 만에 박사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3년 만에 박사학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이제 1년 반 만에 시험을 봐버렸다고요. 50점도 안 돼, 그러니까. 50점도 안 되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 보니까
뭐가 시험 문제 나올지 정도 이렇게 한눈으로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더라고 애들이. 공부할 때 그런다. 야, 그거 공부하지 말고 이거 공부해라 말이야. 미국 애들이 네가 어떻게 아냐. 너 그 교수가 논문 뭘 썼는지 아느냐. 그 교수가 박사학위 받을 때 이런 논문 썼고 그동안 이러이러한 논문 썼어. 그러니까 박사과정 시험 문제가 그 교수가 자기가 아는 거 아니면 뭔데. 그러니까 그 교수 지금 이거 전공인데 막 이쪽 모르는 교수가 여기 시험 문제 내겠냐. 내일 시험 문제 이거 보면 되겠냐. 이거 공부해. 그거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 탁 한번 보고 시험 문제 나올 것도 알고 시험 문제 나오면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으면 결론이 이렇게 정도 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한눈으로 봐야 돼. 공부하는 방법이나 부처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회사 운영하는 방법이 다 같은 겁니다. 한눈으로 전체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일은 다 맡겨버려야 돼요. 나는 1년 반 만에 50점을 못 맞고 46점 받았는데 30명 중에 1등으로 합격해가지고 2년 8개월에서 벌써 끝내버린 거예요. 박수가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것만 딱 짚고 나머지는 밑에 사람들이 다 위임을 해. 밑에 사람도 또 부하가 있는데 하나하나 간섭할 것 같아서 밑에 사람들이 일을 못합니다. 일가 친척 채용하지 말라. 이거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카라고 데려다 놓고 무슨 누구라고 데려다 놓고 처남이라고 데려다 놓으면 회사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경쟁을 해야 돼요 회사는. 그래서 웅진의 윤석금 회장은요 회사 내 일가 친척이 전혀 못 들어오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일가 친척 회사하고 거래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공정하게 해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 좀 배워야 됩니다. 그 대신 일가 친척을 해서 별도 기금을 마련을 해줬어요. 이 양반이. 그리고 번 돈은 수고하는 직원들하고 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월급 많이 줬다고 그래가지고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밑에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웅진의 윤석금 회장이 하는 스타일 보니까 벌면 딱 절반은 자기가 갖고 절반은 갈라줘요. 그러니까 웅진그룹에서 1,000억 이상 돈을 번 사람들이 그 밑에 쭉 있으니까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가 반만 가지면 되지. 밑에 사람들 조금씩만 때리고 나머지 다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앞으로의 계획,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I 혁명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빨리 AI를 써야 됩니다. 미국 제국, 중국 제국, 어느 나라 거든 간에 빨리빨리 써가지고 자기가, 자기한테 도움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건 이제 각자가 해야 될 거고, 또 국가 전체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될 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IT 혁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AI 혁명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PPT가 170장이었거든요. 옆에서 어찌나 속이 타든지. 그래서 우리 의장님 말씀을 듣고 영상을 보면서 와, 의장님 진짜 너무 리스펙이다,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마음 하나와 정말 약간 아찔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안 계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지금 30년 또 유토피아 코리아를 만들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까지 계셔야 돼요, 의장님. 근데 약속 지켜주시면 제가 30년 후에 그림을 잘 그려놓으면은 제가 없어도 글로 가고 30년 후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10년으로 땡겨줍니다. 네, 연락해주신 우리 의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사실 많이 지연이 돼서요. 오늘 Q&A는 좀 생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생략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쩍 손을 들어주신 이명철 회장님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다음 행사 진행하고 제가 오늘 전체 사진 촬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늦어도 9시 10분에는 다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10분만만 좀 시간을 주시면 그 안에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자리에 좀 계시면 좋겠고요. 네, 간단한 또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도 제가 소개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오명 전도사입니다. 제가 오명 전도사 이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포럼을 7시간이 6시에 해서 한 1시간이 부족하니까 2시간으로 늘려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사실 제가 오명 장관님을 뵙기 전에도 제가 사석에서 많은 분들한테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관이 나라를 지켰다면 우리나라를 이런
그 산업 지형을 바꾼 분이 오명 장관님이시다. 이렇게 한 것을 제가 오명 장관님의 전도사로서 사석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질문을 잠깐 드리자면, 저는 장관님을 부총리까지 하셨지만 장관님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청와대에서부터 해서 최신부, 저는 이제 최신부라고 부르고 싶은데, 최신부의 차관까지 사실 40세 약관에 그 자리에 오셨는데,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세상에 알렸는지, 저는 장관님을 마케터로서도 한번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케터로서 어떻게 자신을 알리고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끄셨는지 한 가지 하고, 제가 좋은 일이 돋았어요. 저도 대우통신에서 일을 했었었는데, TDX가 우리나라의 이 산업의 근간이 되는 반도체, IT, 모바일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최신부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향후에는 보건복지부, 산자부, 농림식품부에서 이런 일들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부처에도 어떤 일을 하면 좋은지에 대한 제언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위에서 저 단독샷으로 사진 마지막으로 한번 찍을 수 있는 영감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신 답을 다 하면은 오늘 하려고 했던 강연이 한 번 또 이제 반복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근데 사실 아침 조차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시간이 오후에 가게 되면은 저녁에 가게 되면은 보통 3시간 합니다. 왜냐면 질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아직까지 3시간 강연하고 질의응답하는데 아무 건강상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3시간 동안 늘 나가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쉽고, 말씀하신 분 대단히 감사하고, 제가 일일이 답을 다 드리는 것보다 기회가 있을 때 다음번에 또 한번 몇 분들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다음번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 스스로가 올곧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중계 청와대 속, 그게 이제 날 발탁을 해주신 분인데, 모시면서부터 여러 가지 공직자의 자세를 배웠는데, 지금까지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내가 무슨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안 한다고 내 자신이 노력을 해오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좀 가난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래도, 자랑스럽게 명예로운 공직 생활을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올곧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하고 한 번이라도 같이 근무한 사람은 평생 내세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하고 근무했던 사람은 싸우고 무수복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져주면 돼요. 져주면 되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하고 같이 한 번이라도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도 찾아오면 항상 반갑게 맞아주고, 또 한 번 모셨던 상사는 평생 내가 상사로 모시고, 지금도 내가 차관 6년 2개월 할 때 모셨던 5분 장관님 계시는데, 얼마 전에 그 장관님 음악회에서 만났어요. 촬영까지 떠나신 때까지 다 모셔드리고, 문 열어서 해드리고, 옛날 모셨던 건데 같이. 그 다음에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었는데, 김영진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좋아했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고등학교 여고 교장으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장관이었어요. 현직 장관으로 우리 담임 선생님 정년 퇴임식에 내가 참석을 해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년 퇴임식했는데 현직 장관이 직계자가 와서 축하하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활비도 도와드리고 다른 일 도와드리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잘 모셨고요. 또 제가 옛날에 모셨던 그 장관님들께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도와드린다고 그러고 다 해서 힘닿는 데까지 뒷받침해드렸고, 그래서 한 번 내가 같이 근무했던 위에 분이나 밑에 사람이나 다 내 사람이 되고 모두가 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드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갑자기,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바꾸는 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개개인이 해왔던 건 존중을 해주고 높이 평가를 해주고 참 칭찬해줘야 된다고. 사람을 만나면은 뭐 사람이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있겠지만은 나쁜 점은 좀 접어두고 장점만을 봐가지고 늘 그 장점을 활용을 해주고 또 칭찬을 해주고. 제가 건교부 장관 때 우리 충북과장이 글을 굉장히 잘 써요, 보니까. 그래서 조회 시간에 그런 칭찬을 했습니다. 농담 삼아서 당신은 그 작가가 됐으면 크게 성공했을 텐데 괜히 공무원 돼가지고 장관도 기합하고 사는구만. 그래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 20년 지난 다음에 그분한테 글 적어봤습니다. 제가 장관님 칭찬 듣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글을 등단을 했어요. 장관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 등급을 다 부신 거라고. 신나고 칭찬해주세요.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나쁜 것도 가급적이면 좋아하지 말고. 그 대신 상대편이 뭐가 나쁜지 내가 알고 있어요. 장관님 말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다 문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수없이 많이 당했어요. 그 별별 조사를 내가 다 받았어요. 별별 조사 다 받았는데 뭐 조사해봐야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견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기 자신이 물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고 틈날 때마다 남을 도와주고 말 한마디 해도 칭찬해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내 사람이 있는데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뜨거운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다음에 뭔가 하나 또 이벤트가 있었는데 오늘은 사회적 권한으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6월 먼스리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말씀드린 대로 단체 사진 찍고 이제 가시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다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명 의장님의 멋진 감동 강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이번은 그의 말씀을 청렴과 그리고 도덕 그리고 항상 앞장선 리더의 모습으로서 우리들에게 몸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주신 분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산증입니다. 오래전의 일 AI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명 국가원로회의 의장님의 오늘 강연은 지금껏 제가 들어본 강연 중 최고의 감동 강연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르신 원로들이 혼돈의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룬 기술적 업적, 관료로서의 빛나는 업적에 더하여 진실로 저희 존경심을 더하게 하는 것은 그의 청렴성, 언행일치, 지행합일의 정신입니다.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지금부터 40여 년 전 저는 건설사의 사장이었고 그는 건설부 장관이셨습니다. 그가 저희 자카르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꽤 큰 봉투를 들고 그의 호텔방을 찾아 여배 보태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는 그것이 일종의 관리였습니다. 그때 장관님은 특유의 미소를 띠시면서 권사장의 마음만 바뀌어서 하며 완곡히 거절하셨고 저는 더 이상 권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 가득히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청렴은 말뿐이 아닌 행동이요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이후 어디서 저를 보실 때마다 훈장 못 주신 빚이 있다면 늘 미안해 하셨고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오너를 만나시면 참 좋은 사람 데려오셔서 훌륭한 사람 잘 키워주십시오라고 부탁까지 하시니 이분을 제가 어찌 존경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분이 우리 곁에 살아계시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부디 오래오래 건강하시어 이 나라의 큰 빛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r support means the world to me. I promise to repay your kindness with even better content.